뉴스 플로우로 따라가다 보면 전반적인 투자의 맥이 보이죠. 이번에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산그룹이 앞으로 5년간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터빈, 수소연료 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 민영화와 관련해 당장 민영화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FPCB 전문업체인 BH가 올해부터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디지타이저용 FPCB를 공급합니다. 지난해 경쟁사인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의 디지타이저용 FPCB를 단독으로 납품했지만 올해부터는 공급망에 BH가 추가되는 겁니다. 제주항공이 재무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790억 원 규모의 3호 연구체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이 글로벌 모바일 RPG 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제2의 나라가 출시 첫날 긍정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기준 프랑스와 독일, 태국, 필리핀에서는 인기 1위를, 스페인에선 2위, 미국 및 호주에서는 4위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SMR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두산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큰 돈 구체적으로 어디 주력으로 투입이 되는 건지 뉴스 자세히 짚어주시죠,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두산그룹이 향후 5년간 소형 원자로죠. 소형 모듈 원자로로 가는데 SMR의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원전 동맹에 대한 계기로 이제 SMR을 비롯해서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두산그룹이 유동성 악화로 23개월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다 나온 지 3개월 만에 나서는 대대적인 투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SMR, 가스터빈이나 수소터빈,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미중 경제 안보 동맹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SMR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MR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운용성이 기존 원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래형 원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의 이름이 두산중공업인데 지분을 투자한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인 NRC로부터 유일하게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 본 기업과 함께 지금 뭔가 나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날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뉴스케일이 개발과 설계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기기를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설 거라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SMR 본제품 제작에 들어간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터빈 사업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이번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월 말에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죠.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두산 테스나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두산그룹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워낙 원전 관련주들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 담을 수 있는 영역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원전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 그 두산그룹의 현재 재무구조 상태라든지 물론 이제 자구책들을 여러 가지로 좀 발효를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회사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상태에서 5조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40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요. 현대차그룹은 60조 이상,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도 30조 이상, 롯데도 사실은 한 30조 이상, 37조 원 가량의 어떤 대규모 투자 금액들을 여러 가지 신사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5조 원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5조 원은 그룹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좀 표현을 영혼을 끌어모았다. 그렇죠. 사활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벌리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만큼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희망이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관련해서 두산 피어셀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이번 뉴스 이슈에 관련해서는 가장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개별 종목으로 조금
조금만 더 벌려보자면 뭐 설비업체라든지 또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기자재를 좀 납품하는 BHI라든지 한전산업 요 두 종목 정도를 개별 종목군에서는 좀 같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HMM 뉴스 짚어볼게요. 이 해수부 장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한 선을 긋는 발언에 대한 소식인데요. HMM 주가 사실 지금 최근 전고점을 향해 고개를 들던 찰나에 나온 뉴스여서 주가 측면에서는 조정해서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현재 시점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지 전략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네, 어저께 해수부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HMM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HMM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오긴 했다. 하지만 당장 민영화할 생각은 없다라고 사실 어제 못을 좀 박았습니다. 최근에 HMM이 번 돈도 있지만 투자를 아직 더 해야 된다면서 항만 투자 등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멘트까지 추가적으로 곁들였는데요. 또한 최근에 금융 구조 속에서 이제 경제 여건이나 상황 그리고 해운의 어떤 시황을 두루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멘트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슈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중 간의 물류 문제 아니면 뭐 미국의 선박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미국의 공항의 어떤 항만 적체 현상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사실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뭔가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점을 어제 좀 많이 강조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해운 분야 매출은 이제 한진해운의 어떤 이전 수준으로 뭐 회복됐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 확대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이후에 해외 터미널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CPTPP죠. 이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고 이제 관련주를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뭐 어쨌든 HMM의 앞으로의 어떤 주식 상황을 좀 눈여겨보고 해운업 관련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도 동의하세요? HMM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뭐 단가 자체를 좀 올리면서 실적에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당장에 HMM을 민영화를 시켜서 밀려드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가 산업 전반에 어떤 리스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민영화 없이 추가 선박 발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국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사들 컨테이너선을 이렇게 이 제조를 하는 조선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 물동량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부분에 감소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선박의 발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HM 자체적으로도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겠지만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더 계속해서 없어지면서 밀려드는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HM에 대한 어떤 이 매수 관점으로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 영역뿐만 아니라 매수 관점도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다라고 HMM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FPCB 전문 업체죠. BH에 대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제 디지타이저용 FPCB를 공급한다라고 뉴스가 들려왔는데 당연히 호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BH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요. 참고로 BH는 제가 투자자쯤에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맞아요. 그 이후에 계속 수익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어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찍어보진 못했는데 일단 30에서 50%는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기존 아이폰 13 판매 호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나같이 다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쨌든 이제 경제 산업 자체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어서 목표가를 더 상승하는 추세가 최근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Z 폴드 4의 이제 디지타이저용 FPCB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사인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의 디지타이저용 FPCB를 단독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BH가 공급망에 추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망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량 자체가 인터플렉스가 보장받는 형식으로 아마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간 개념으로는 전체 물량의 70% 정도 되는 초도 물량이 인테플러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일단은 BH 몫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한 7대3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의 올해
디지타이저용 FPCB의 어떤 공급량은 30% 수준으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었던 매출이 다시 생겼고 공급처에 추가됐다는 부분이 그래도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업계가 예상하는 바는 BH 제품의 수율이 잘 잡히고 기술 수준도 어떤 고객사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에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30%지만 내년에 뭐 이게 50%, 60%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일단 어떻게 수율을 맞춰가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BH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주가 측면에서 BH의 업사이드는 얼마나 열어둬야 하며 인터플렉스는 조금 타격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장시훈 차장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공급했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줄어드는 네.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또 기존의 인터플렉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BH가 크게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BH는 기존의 본업 그러니까 FPCB 이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업체들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이제 그 부분을 따라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업에서 성장이 그렇죠. 본업에서 성장이 좀 더 좋아지는 기대가 된다. 모습들이 보여지고 뭐 물론 디지타이저 부품을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2분기라든지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뭐 이스페타시스라니 코리아 서킷이라니 다른 기판 업체들이 먼저 서프라이즈를 내면 달려갔던 부분들을 이제 BH가 따라잡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고점 부분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놓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지수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랠리를 하는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세가 붙고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우리나라 주도로 18개국 수소협회 간 연합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 어제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은 전략 좀 자세히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수소 관련주에서 어떤 뉴스였는지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네, 아마 수소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보고 있어요. 일단 사실 근데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건 한 2주 전쯤에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 세계 18개 국가가 18개 국가의 수소협회가 글로벌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를 이번에 설립한다는 기사였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25일 날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 포시즌 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GHIAA를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 계기로 2022년도 GHIAA 포럼을 개최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일단 수소협회가 양해각서인 LOI를 체결해서 이제 설립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칠레, 유럽연합, 그리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18개 국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출범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 활동이 아마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GHIAA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수소 경제 이행 그리고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하는 수소 협회들이 협력해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어제 좀 발표를 했고요. 과연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이 얼라이언스가 얼마나 수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각 국가의 어떤 정책과 연결져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참고로 어제 모임에서 현대차 그리고 롯데케미칼, 효성중공업 그리고 SK가스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암모니아, 뭐 연료전지나 아니면 액화수소나 수전에 관련 기술들 열린 혁신이 가능한 어떤 10개 수소 주요 기술을 어제 공개를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 좀 선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장 날아간다기보다는 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이트를 좀 길게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신정부 출범 이후 또 윤석열 정부가 강조를 하는 것이 수소인 것 같은데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찐 수혜주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시훈 사장님은 수소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세요? 네, 저도 좀 서두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소가 어찌 됐든지 간에
좀 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뭐 이 전반적인 어떤 이 에너지 패턴을 에너지 패권을 이제 바꿔버리는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사실은 100% 클린 에너지는 아닙니다. 전기는 100% 클린 에너지. 왜냐하면 화석을 떼워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100% 클린 에너지 아니고 뭐 100% 클린 에너지로 가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수소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사실 지금 당장의 가시권 안에 들어있는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어떤 산업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2차 전지도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뭐 성숙기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수소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당장의 어떤 성과가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산업 전반 또 종목 전반에 바로 어떤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사이클을 좀 길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보관하는 탱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일진 하이솔루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롱인더입니다. 아라미드 수지 국내 1위 업체인데 수소차 관련 막가습기 수분 제어 장치를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고분자 분리막, 막전극 접합체 등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차라는 자체가 그렇게 뭐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지금은 사실 수소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나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라고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라고 조금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부터 전략 챙겨가 보죠. 네, 최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단어 있죠. 침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침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침체를 너무 마음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 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 기준으로 저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괜히 그 말씀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투자를 못 하시는 그런 상황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사록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줬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장시영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떨까요?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은 앞으로 이제 6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5월에 반짝 랠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올라가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시장이 계속 며칠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종목을 좀 오르는 종목을 너무 빠르게 쫓아간다기보다는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기회가 왔었을 때 현금을 계속해서 조금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6월에 어떤 스탠스로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연준이라든지 각국 정부에서 썼는지를 보면서 그에 따른 변동성의 저가 매수를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5월 랠리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기회가 됐었을 땐 현금을 좀 확보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